도봉산의 7인의 산적들. 옛날 도봉산 아래에 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도봉산을 오르락거리며 나무나 약초를 캐어 생계를 꾸렸고, 욕심 많은 동생은 형처럼 하루하루 일하여 힘들게 버는 것보다 한 번에 큰 이문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여 장사를 하면서 형보다는 좀 넉넉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은 도봉산 깊이 들어가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 아래에서 누군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두들 다 모였나? 혹시 뺏어온 보물들을 잃거나 두고 온 건 없겠지? 이제 우리의 산채로 들어가 한바탕 놀아보세. 내가 늘 말하지만 산채로 가는 미로는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으면 공경에 빠질 수 있으니 앞사람의 허리춤을 잘 잡고 따라 들어오게. 그러면서 앞서서 들어가고 뒤따라 다른 산적들도 앞사람의 허리춤을 부여잡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바위 위에 있던 형은 마지막에 들어가는 산적의 짐 보따리 위에 약초를 넣고는 멀찌감치 떨어져 약초의 냄새를 맡으며 산채로 향했습니다. 두목의 말대로 산채로 들어가는 길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자기가 나올 걸 생각하고 가는 길마다 약초를 놓았습니다. 산채는 깊은 동굴에 있었는데 천장이 뻥 뚫려 햇빛이 들어와 은신하기에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산적들은 가져온 보물들을 창고에 넣고 넓은 공터에 모여 흥겹게 놀았습니다. 형은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산적의 두목이 자, 이만큼 먹고 놀았으면 이젠 슬슬 일하러 가야지. 이번에는 어느 마을의 재물을 오기다 놓을까? 우리는 말이야, 결코 남의 재물을 빼앗는 건 아니야. 단지 그들의 재물이 다른 도족들에게 빼앗기고 또 그 재물을 탕진할까 봐 걱정돼서 우리의 창고로 옮겨 놓는 것뿐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내려가 그들의 마을에 정착해 살면서 집도 사고 논도 사고 그러면 그들의 재물을 반납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다른 산적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형은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산적들의 보물 창고를 열어보니 귀한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내려와 내 놈들 집을 사고 땅을 사면 그게 반납하는 거라고? 이놈들아, 그렇게 반납할 거 내가 좀 가져가 나도 사회에 환원하련다. 그러면서 짊어진 지게에 가득 싣고 산채를 나섰습니다. 나가는 길이 미로가 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놓아둔 약초의 향을 맡아 빠져나오면서 꺾어지는 방향을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나오는 길은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좌33, 우33 꺾으면 되는구나. 형은 산적들에게 얻은 보물로 큰 집을 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본 욕심 많은 동생은 형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되었는지 형에게 물어봤고, 마음 좋은 형은 동생도 큰 부자가 되라고 도봉산의 큰 바위와 산적의 동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욕심 많은 동생은
빨리 그 보물을 가져올 욕심인 양 자리를 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그 동굴에 들어가는 길이 아주 복잡한 미로로 되어 있어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들어갈 때 갈림길이 나오면 우삼삼 좌삼삼 꺾으면 산채로 갈 수 있다고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동생은 형 집을 나서자 곧바로 도봉산으로 올라가 큰 바위에 도달하였습니다. 큰 바위에 가보니 형 말대로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생은 형 말대로 갈림길마다 우삼삼 좌삼삼 꺾으며 산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채의 보물 창고로 들어가 보물들을 큰 보따리에 마구 담았습니다. 동생이 보따리가 넘칠 만큼 담은 후 길을 나서는데, 나올 때는 반대로 꺾어야 하는 걸 모르고 들어올 때와 같이 갈림길에서 우삼삼 좌삼삼 꺾어 가보니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동굴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산적들이 돌아와 보니 자기의 보물 창고가 열려 있고 보물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느 도둑놈이 우리의 보물을 훔쳐간 거야? 이 목숨 걸며 가져온 보물을 도둑놈이 손을 대?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자,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좀 주변을 찾아봐. 산적들은 여기저기로 도둑놈을 찾아다녔습니다. 동생은 동굴을 뱅글뱅글 돌다가 희끄무레한 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밖이 아니라 산적들의 소굴이었어요. 마침 도둑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던 산적에게 그만 잡히고 말았답니다. 산적은 보따리를 짊어진 동생을 잡아 두목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몹시 화가 난 두목은 동생을 죽도록 때리고 어떻게 이 동굴을 찾았고 또 어떻게 이 미로를 헤쳐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동생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형 이야기를 해주었고, 두목은 형이 가져간 보물을 다시 회수한 후 두 놈을 처단하자며 동생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두목은 동생으로부터 형의 집 위치를 듣고 형의 집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시켜 마을로 내려가 형의 집을 확인한 후에 그 집을 표시를 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부하는 마을로 내려와 형의 집을 확인한 후 집 문에 먹물로 표시를 해놓고 다시 산채로 올라왔습니다. 산적들은 큰 도둑놈을 잡는다고 칼을 갈고 화살을 다시 채우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달도 어두운 그날 밤 산적들은 도봉산을 내려와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근데 형 집에 표시를 한다는 것이 먹물로 표시를 해놔 깜깜한 밤에 형의 집을 찾을 수가 없어 산적들은 씩씩거리며 다시 산채로 올라갔답니다. 와, 내가 미쳐. 아니, 밤에 갈 걸 알면서 먹물로 표시한 놈이 어딨냐? 너희 같은 산적들을 부하로 데리고 있는 내가 바보지. 그래, 도둑놈이 들어와 재물을 잃은 것도 내 탓이요. 너희 같은 부하를 둔 잘못도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아이고. 형은 전날 동생이 산채에 올라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알고 이거 무슨 사단이 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적들이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해칠 거라 생각하고 마을 사또에게 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산적들이 곧 내려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밤 기습이 실패한 산적 두목은 낮에 마을로 내려가 있다가 밤에 형의 재물을 빼앗고 잡아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산적들이 대낮에 우르르 다니는 건 무리라 생각하고 부하들을 항아리에 들어가 있게 하고 장이가 항아리 장수인 척하며 형 집에 들어가 있다가 그날 밤에 일을 벌이자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부하들에게 자기가 항아리를 퉁퉁퉁 3번을 치면 뚜껑을 열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항아리 장수로 변신한 산적 두목은 수레에 큰 항아리 6개를 싣고 마치 항아리 장수인 양 꾸미고 초저녁쯤에 형의 집 문을 두들겼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제가 주인 되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지나가는 항아리 장수인데 밤이 되어 신세 좀 질까 하여 이렇게 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두목의 목소리가 낯익은지라 이 항아리 장수가 산적의 두목이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목을 사랑채에 모시게 하였습니다. 형은 수레에 올려진 항아리가 빈 항아리인가 하고 퉁퉁퉁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에서 두목, 벌써 밤이에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두목인 양, 아니다. 좀 더 있어라. 말한 후에 하인을 시켜 빨리 사또에게 가 산적들이 집에 있다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런 후 형은 태어난 척 사랑방으로 가 산적 두목과 술 한잔 나누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니 이놈이 왜 이렇게 말을 시켜? 빨리 부하들에게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좀 있으려니 하인이 형을 부르고 지금 포졸들이 항아리 주변을 감싸고 있고 사또가 이리로 오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사또가 들어오고 형은 방으로 들어가 두목에게 제가 이곳에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시죠. 네 이놈! 꼼짝마라! 내 놈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허튼 짓 하지 말고 어서 이 오랏줄을 받아라. 이러면서 산적 두목을 잡아버렸습니다. 포박되어 마당에 있는 두목에게 동생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음날 형은 산채로 가 동생을 풀어주고 보물 창고에 있는 재물들을 모두 사또에게 드리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 주십사 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부축하여 마을로 돌아와 잘 살았답니다.